네, 시작할게요. 오늘 일렉트리컬 서킷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먼저 서킷의 기본 요소 중에서 아마 다들 어,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볼티지와 커런트가 뭔지 정의를 먼저 할게요. 일단 커런트라고 하는 거는 전하라는 게 흘러가는 걸로부터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전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차지라고 영어로 하고, 그래서 보통 여기 Q라고 쓴 게 전하 차지고, 이 하나의 우리가 보통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잖아요. 보통 전자와 이제 양전하가 있는데, 전자가 이게 우리 이렇게 겨울에 뭐 이렇게 옷을 비비면은 마찰에 의해서 정전기가 생기죠. 그때 음전하와 양전하가 한쪽으로 몰려서 일렉트리컬 포텐셜, 전기적인 포텐셜이 생겨서 그 전하가 흐르면서 우리가 그걸 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전하가 흘러가는 양의 단위를 쿨럼이라고 하고 C라고 표시를 해요. 초당 이 1 콜럼의 전하가 흘러가면은 그게 이제 1암페어라는 커런트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컬럼은 보통 한 10의 5승에서 6승 정도의 이 이제 1콜럼이 되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전자가 이제 흘러가야 그 도선에 흘러가야지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그런 아날로지를 쓸 텐데, 그러니까 비교하는 걸 할 텐데, 이 전하가 흘러가는 거는 우리가 마치 파이프 안에 그 물이 흘러가는 거랑 같다. 그래서 물이 한 분자들이 이제 통 안에서 흘러갈 때, 그 전하가 흘러가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전기적인 에너지로 어떤 물리적인 힘을 내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물속에 관을 흘려보내서 뭐 팬을 돌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통 수력 발전에서 그 전기적 에너지를 다시 생산하거나 이럴 때 결국 그 운동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바꾸듯이 여기서 전하가 흘러가는 게 우리가 마치 물의 안에서 흘러가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암페어라고 하는 게 전하가 흘러감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고, 그다음에 볼티지라고 하는 거는 어, 이제 아까 전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전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때 한 일이에요. 한 개의 전화가 또는 한 개의 전화가 아니고 이제 1쿨럼에 해당하는 그 전화량의 전자들이 이동을 하면서 뭔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렉트리컬 필드 안에서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필드가 형성됐을 때 그 형성되는 필드 안에서 전화가 움직일 때 해주는 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서 줄 펄 컬럼이 단위가 되고 볼티지라고 V라고 우리가 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볼티지를 이해할 때는 어, 위치 에너지와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물이 관에서 흘러갈 때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압력을 결정하는 것이 이런 지금 통 안에서 이 높이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압력이 발생해서 여기서 이렇게 이 압력에 의해서 파이프로 물이 빠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압력도 마찬가지고 전압도 마찬가지고 항상 어떤 위치의 압력이나 또는 그 한 점에 해당하는 그 어떤 물리량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언제나 상대적인 물리량으로 결정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항상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게 위치 에너지도 우리가 우리가 여기 지금 2층을 땅바닥으로 놓을 수도 있고 더 밑으로 우리가 지하실로 뚫고 들어가면은 더 밑에를 기준으로 위치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위치 에너지가 마치 그라운드라고 하는 우리 이 바닥면으로 베이스라인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표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일렉트리컬 그라운드도 그 베이스라인 기준이 되는 그 항상 상대적으로 얘기할 때 기준이 되는 점을
그라운드라고 얘기하고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위치 에너지 차를 우리가 볼티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는 반드시 꼭 그라운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위치 에너지도 요 사이를 우리가 얘기하듯이 그 기준점을 다르게 잡으면 그 전압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전압은 전압 차이에 의해서 뭔가 발생을 하고 그 회로에서 봤을 때 그 구간마다 전압 차이가 항상 발생하거든요. 또 우리가 영어로 볼티지 드랍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전압 강화가 발생하는 그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거죠.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전압 차이가 항상 발생하고 그 발생하는 그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기준이 되는 점을 그라운드라고 얘기하고 뭐 GND라고도 쓰고요. 그래서 그라운드가 이런 기호로 우리가 회로를 나중에 그리게 되면은 이런 기호로 쓰고 뭐 이런 기호로 쓰기도 해요. 이거는 실제 우리 모든 인프라스트럭처랑 건물에는 다 지구의 땅바닥으로 이 그라운드를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벽에 꽂으면은 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고 그라운드 커넥터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안전상의 이유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라운드를 잡고 그걸 우리가 그 건물의 바닥에서 요렇게 실제로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를 땅바닥에 박으면 만약에 그 큰 전류가 만약에 전기가 쳐가지고 만약에 그 우리 건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바닥으로 안전하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몇 번 얘기하겠지만 그 전압을 우리가 제공해주는 소스 전압원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통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전압원 볼티지 소스라고 얘기하고 뒤에 계속 나와요. 볼티지 소스라고 얘기하고 나오니까 안 써도 돼요.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이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줘. 실제로 우리가 그 물리투에서 다 배웠을 텐데 전기는 전자가 움직이고 그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우리가 옛날에 그 전자라는 걸 모르던 시절에 플러스랑 마이너스 결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플러스 전하가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물리적으로는 전자가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이동한다는 거.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이 전압 차이를 발생시켰을 때 요 어떤 우리가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커런트가 흐르고 그 커런트에서 일이 발생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레지스턴스라고 하는 건 저항이라고 하죠. 그리고 레지스티비티라고 하는 거는 물질 고유의 특성인데 그 저항이라는 거는 물질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길고 얇게 만들면 저항이 크고 우리가 파이프도 그 파이프 안에 공간에 뭐 이렇게 뭔가 모래 같은 게 채워져 있으면은 그 채워져 있는 것 때문에 전압이 그러니까 그 압력이 물을 밀어내는 압력이 커도 잘 못 지나가잖아요. 그게 그 재료 자체의 특성이고 그런 걸 결정하는 게 우리가 레지스티비티라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나 커퍼 같은 것들은 보통 우리가 전선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낮은 레지스티비티를 가지는 그런 이제 물질이 되겠고 뭐 이래서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이 레지스티비티가 높아가지고 저항이 크니까 우리가 보통 전도체로 이용을 안 하고 오히려 반대로 인슐레이션 머테리얼로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절연체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레지스티비티라고 하는 거는 그 물질 고유의 특성이고 이 관이 이렇게 지나갈 때 관이 넓으면 당연히 물이 잘 지나갈 거니까 전류도 잘 지나가게 돼서 이 흐름에 저항하는 크기는 이 밑에 있는 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가 길면 당연히 관이 크면은 더 많은 압력으로 물을 쏴줘야 되니까 길이가 길면은 저항이 커가지고 이 비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레지스티비티랑 그다음에 이 길이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그 도선의 그 도선의 그 크로스 섹션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단면에 반비례하는 크기를 가지는 걸 우리가 옴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영어로는 옴 이렇게 쓰고 이제 기호로는 이렇게 그 우리가 보통 오메가라고 하는 알파벳 그릭 문자를 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길이는 미터고 에리아는 면적은 미터의 제곱이니까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옴에다가 미터 제곱을 곱하고 미터를 나누게 되니까 이제 레지스티비티는 단위가 옴 미터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레지스티비티는 옴미터의 단위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전류가 흐른다는 건 항상 전압 강하. 그래서 우리가 델타 V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 요 사이에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데, 그 전압 강화되는 정도가 당연히 저항이 세면은, 이 흐르는 걸 막으려고 하는 힘이 크면은 전압 강화가 커야겠고, 만약 같은 전압이 있으면 전류가 적게 흐르겠죠. 관이 얇으면은 그만큼 전류가 적게 흐를 거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볼티지는 이제 찰지당 한 해주는 1이고, 그래서 여기 U라고 하는 게 일렉트리컬 포텐셜이 준 1인데, 그 1을 하나의 차지당 주는 1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차지당 해준 1을 볼티지라고 하고, 그다음에 차지당 하나의 시간당 차지가 흘러가는 양을 이제 전류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파워라고 하는 거는 VI라고 해서 우리가 다시 계산해 보면은 파워라고 하는 거는 시간당 어떤 시스템이 해주는 일인데, 시간당 만약에 우리가 파워가 크면은 그 총 에너지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그 각각 시간당 일을 계속 해주게 되는 그 쌓여서 그 해주는 일이 점점 쌓여서 이제 총 에너지가 우리 해주는 일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초당 해주는 일을 우리가 파워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볼티지라고 하는 거는 차지 하나당 1컬럼당 해주는 일이고, 초당 흘러가는 컬럼의 수, 그 전하량이 I라고 했으니까 V랑 I랑 곱하면 파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 보통 많이 우리 핸드폰 차죠. 핸드폰 충전기에 전압이 보통 써 있고 전류가 써 있고 파워가 써 있는데, 이제 그 만약에 세 개 중에 하나가 안 써 있으면 그걸 나눠 가지고, 만약에 60W짜리 만약에 노트북 충전기다. 근데 이게 만약에 5V를 준다라고 하면은 최대 12A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저항이 크면은, 도선의 저항이 크면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 더 많은 전압이 필요하다. 그게 그냥 단순하게 옴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일정한 프로포셔널한, 그러니까 그 비례하는 식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옴의 법칙인데, 그러니까 V가 우리가 증가할수록 I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 기울기라고 한 여기 VI에서 이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거는 점점 전압을 증가시키면 전류가 점점 당연히 증가할 거고, 근데 이제 그게 항상 선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어, 많은 어떤 소자들이 이렇게 선형적이지 않고 비선형적으로 전압을 증가시키면 조금 뭐 다르게 이런 식으로, 이거는 다이오드 같은, 그러니까 반도체,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도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뭐 여기 라이트 벌브, 그러니까 어, 이 뭐죠? 전구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저항도 완전히 리니어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작동하는 범위에서 대략적으로 선형적이라고 생각하고 오매 법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기호를 우리가 레지스터를 보통 R로 표시하고, 그다음 캐패시터라고 하는 게 뒤에 나올 텐데 그땐 C, 인덕터라고 하는 건 L, 그다음에 다이오드는 뭐 D, 트랜지스터는 Q, 뭐 이런 식으로 크리스탈 이건 아마 여기선 볼 일이 없을 거고, 점퍼 같은 거 J로 이제 회로해상에서 표시를 해요. 그래서 보통 저항을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여기서도 제가 저항을 여기 표시했지만 포텐셜이 큰 데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보통 이 전압을 받는 곳을 플러스, 이제 수동소자 같은 경우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수동소자 같은 경우는 저를 받아서 우리가 일을 하거나 뭔가를 하는 소자 같은 경우에는 이 플러스 방향의 이제 이 전압이 높은 방향을 플러스, 낮은 방향을 마이너스해서 이렇게 흐르게 되고요. 그럼 전압 차이가 여기서 플러스만큼 나겠죠.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이게 저항 표시가 되고요. 회로상에서 저항 표시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하를 이제 담아두는 역할, 마치 레저버, 그러니까 뭔가 풍선같이 뭔가 양을, 그 물을 담아두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두 개의 플레이트가, 전도체가 서로 같이 패러럴로 이렇게 같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 사이에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하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기호가 있는 경우에 뭐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인덕터 같은 경우는 코일 형태로 이렇게 전선이 감겨 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캐패시터나 인덕터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는 자기장을 저장하고 얘는 일렉트리컬, 전기장을 저장을 하죠. 그리고 앞에 얘기했지만 볼트 소스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커런트 소스는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지금 전개 흐르겠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흐르게 될 텐데 얘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주는 거를 커런트 소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전압이 이제 일정하게 그 전기를 흐르게 하는 거를 볼트 소스라고 하는데 어, 네. 우리가 배터리도 많이 보통 회로 같은 거를 봤을 때 이렇게 생겼을 텐데 배터리가 보통 이렇게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이 돼서 배터리는 보통 이제 뭐 배터리 알죠? 이 컴퓨터도 다 배터리로 지금 연결이 돼 있고 이 벽에 연결하는 거는 그러니까 전기를 받아 쓰는 거는 볼테이 소스로 보통 표현을 하고 독립된 전원을 가지는 걸 배터리로 쓰는데 이제 배터리를 기본적으로 쓰게 되면은 그라운드를 서로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보통 많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전력을 이제 발전소에서 받을 때 그거 자체가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뭔가 되게 안정적인 뭔가 측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배터리에 측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볼테지 소스와 커런트 소스가 있는데 볼티 소스가 아이디얼하게는 이제 6볼트를 두 개 아까 위치 에너지 차이를 만들듯이 6볼트의 이제 일렉트리컬 포텐셜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6볼트만큼의 이제 볼티지가 발생해서 나머지 회로에 뭔가 전류를 공급하게 되겠죠. 근데 항상 모든 그 전원 또는 전류 전원 또는 전압 전원은 아이디얼하게 전압만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또 도선이 있고 그 회로가 있고 그 내부적으로 반드시 저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완벽한 아이디얼한 소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면 되지만 그 내부적인 저항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소스 저항이라고 해서 RS라고 쓰기도 하고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태반인 어 이퀴벌런트 서킷이라고 해서 RT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서 RT가 RN과 크게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같은 의미, 여기서 RS 이게 다 전부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내부적인 저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부적인 저항을 고려를 해서 전체적인 서킷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배터리를 지금 만약에 내가 로봇을 움직이고 싶어요. 아니면 드론을 움직이고 싶어요. 근데 전류를 보통 엄청 많이 쓰거든요. 뭔가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전류가 엄청 많이 쓰면 만약에 전류가 우리 보통 뭐 컴퓨터나 뭐 조그만한 거 뭐 이런 거 물론 요즘은 컴퓨테이션 파워가 커가지고 컴퓨터도 많은 전류를 쓰지만 또 일반적으로 뭔가 구동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전류를 쓰면 뭐 그래서 몇 암페어 보통 우리가 이 충전기 보면은 맥시멈 2암페어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정도로 큰 전류를 끌어다 쓰면은 저항이 1옴만 돼도 전압을 그 도선에서 그 자체에서 2볼트를 먹기 때문에 이미 엄청나게 큰 그 전력을 쓰는 거죠. 그냥 회로 안에 그냥 도선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저항이 그때 엄청 중요해지기 때문에 뭔가 구동을 하거나 할 때 내부적인 저항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실제 나머지 회로들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가 뭔가 회로를 디자인하거나 시스템을 설계할 때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일반적으로 뭔가를 이제 제어할 때 여러분들이 사실 커런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이 커런 소스는 나중에 뭐 반도체 직접 소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되게 정밀한 어떤 측정을 할 때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볼티 소스가 일반적이다. 우리가 볼티지 제어를 하지 커런트 제어를 하는 경우는 이제 학부생 수준에서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커런트 소스는 약간 좀 덜 설명을 하고 볼티 소스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건데 커런트 소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그 전압 소스는 위치 차이를 만들어서 뭔가를 흘려보내서 전류를 흘려보내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또는 이게 우리가 제가 앞에서 첫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전기전자를 그 우리가 이해하는 사용하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일을 하고 어떤 파워를 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받고 하는 인포메이션을 전달하고 저장하는 매체로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되게 작은 전원을 쓰고 작은 파워를 쓰고 뭔가 구동할 때 큰 파워를 쓰는데 근데 그 모든 제어라든지 그런 어떤 뭔가 일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전압으로 뭔가를 드라이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전류를 드라이브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터빈이 아니고 말해서 그런 로터리 펌프 같은 게 있어서 뭔가 팬 안에서 터널 안에서 뭔가를 확 돌리면 유체를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압력이라보다는 그 유량을 결정하는 그런
전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펌프가 이렇게 뭘 이렇게 쭉쭉쭉 짜낸다고 생각해 보면은 여기 압력이 막 쌓이더라도 나는 무조건 밀어내는 녀석이지. 그런 게 이제 커런트 소스가 되고 커런트 소스는 전류를 일정하게 쏴주는 녀석이 돼요. 그래서 전류를 일정하게 쏴주기 때문에 이쪽 받는 녀석에서 그 전류를 일정한 양을 받아서 쓰는 거죠. 이 전압이라는 거는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일정하게 걸어주면 여기가 뭐 끊어져 있더라도 전압은 계속 일정하게 걸리게 될 거고 근데 만약 여기에 우리가 문제는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뒤에 실습을 할 때 두 개를 잘못해서 연결해 버리면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 플러그 마이너스 플러스 있는데 젓가락을 두 개를 들고 이제 이렇게 꽂으면은 이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누전이라고 할까요? 쇼트 난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저항이 거의 작은 전압은 되게 큰데 저항이 작은 걸 연결하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전류가 흐를 거잖아요, 일로.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오른쪽에서는 이 전류를 흘려보내주기 때문에 패러럴하게 저항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끊어지더라도 여기에 그냥 끊어지더라도 전류가 이렇게 일로 흐르겠죠. 근데 만약에 어, 이걸 이제 연결했을 때 여기에 저항이 작으면 이게 병렬 저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쪽으로 전류가 이제 많이 흘러서 이 부분에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아이디얼 소스 같은 경우는 커런 소스 같은 경우는 병렬 저항으로 이 내부 저항이 표시가 되고요. 그걸 우리가 노턴 이퀴벌런트 서킷이라고 하는데 음, 그러니까 이 전원은 병렬 저항으로 우리가 내부 저항을 표시하고 전압 전원은 직렬 저항으로 직렬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같은 회로선에 연결된 거고 이제 병렬은 이렇게 두 개 분기로 연결된 걸 병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부 저항을 표시한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 그 랩에서 이 장비들을 보면은 볼티 소스도 있고 이렇게 커런 소스도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반도체 측정하는 그런 장비고 왼쪽은 보통 이제 많이 실험하면서 정밀하게 전압 제어하는 장비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걸 쓰게 되면 우리가 미세하게 전류를 일정하게 흘려보낸 다음에 그 사이에 전압을 재게 되면은 어, 뭐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 도선으로부터 발생하는 저항을 다 무시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되게 정밀한 측정을 하게 되면 반도체에서 만약에 전류 전압을 측정하고 싶은데 그게 굉장히 작은 소자면은 내 전선을 연결하는 것 자체만으로 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류를 일정하게 흘려보내고 그 사이에 전압만 재게 되면 전압을 측정할 때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거의 전류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멀티미터라는 거를 많이 보게 될 텐데 멀티미터라고 하는 거는 전압이나 전류를 잴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저항도 이제 잴 수 있겠죠, 당연히. 전압 전류를 재면 저항도 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꽂아가지고 이걸 켜가지고 쓰면 되는데 여기 이제 보통 그라운드가 여기 지금 여기 컴이라고 하는 커먼 그라운드라고 해서 이제 보통 까만색이 그라운드고 마이너스고 빨간색이 보통 플러스 전원이에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럼 이제 까만색에다 전류를 연결하고 여기 볼티저를 표시한 플러스 빨간색에다가 이걸 연결해서 전압을 재면 되는데 근데 전류를 잴 때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직렬로 우리가 측정을 하고 전압을 잴 때는 병렬로 측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 도선을 바꿔야 돼요. 만약에 전류를 측정하고 싶으면 이걸 빼고 여기 빨간색을 여기서 요거를 빼고 여기다가 연결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요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걸 하나의 포트라고 하는데 이제 플러스랑 마이너스 그 모든 제가 아까 전류를 흘려보낸다는 거는 흐름이 있어서 나가는 곳과 들어오는 곳이 있고 또는 우리가 위치는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듯이 항상 나가는 곳과 들어오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라고 불러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나가는 곳과 들어오는 곳을 함께 표시를 하고 그 포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될 때 만약에 여기 어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로드라고 보통 하는 보통 이제 뭐 로드 여러 개 아니고 하나로 표시하면 로드라고 하는 뒤에 뭐 신호 처리라는 부분이든 아니면 전력을 우리가 생산하는 부분이든 뒤에 이제 앞에 부분이 소스라고 하고 뒤에가 로드가 있는데 이 로드 부분에 양단의 전압을 재고 싶으면 그러니까 병렬인 경우에는 그냥 이제 이렇게 병렬로 볼티지 미터를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전류를 측정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요거를 끊어서 정해. 여기다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 포트가 있고 여기에 로드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거를 이제 끊어요. 이렇게 끊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아 화면 연동이구나. 왜 안 나오지 갑자기? 죄송해요. 어 다시 설명하면은 여기 밑- 밑에 경우에 여기 소스가 있고 여기 오른쪽에 로드가 있으면 만약에 우리가 전류를 재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끊어서 앞에 있는 건데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걸 끊어서 여기다가 암미터로 갔는데 이걸 직렬로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여기서 겠죠. 그러니까 물이 우리가 폭포가 이렇게 여러 개로 분기되는 걸 병렬이라고 하고 어떤 관을 통해서 한 관을 통해서 쭉 이렇게 흘러가는 걸 직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해야지 이 전류를 잴 수 있고 왜냐면 생각해보면 전류가 그 물이 흘러가는 걸 느껴야지 우리가 전류를 잴 수 있고 전압 같은 경우는 그 사이사이만 딱 느끼면은 우리가 전압을 잴 수 있듯이 병렬로 오른쪽과 위에 같이 전압을 볼트미터를 이용해서 병렬로 재고 밑에 같은 경우에 암미터 같은 경우 커런트를 재는 경우는 직렬로 연결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볼트미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가 아까 여기다 이제 연결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다 커먼 그라운드랑 여기다가 전압을 연결해요. 병렬로 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파란 색과 같이 위에처럼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 원래 있는 회로가 뭔가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그걸 막 물을 막 빼요. 그러면은 그 물이 흘러가고 있는 거에 엄청 방해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흘러가는 전류가 굉장히 작게, 다른 말로 하면 요 안에 저항이 엄청 크게, 나중에 이제 임피던스라는 걸 배울 건데, 임피던스가 엄청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여기 220V짜리 이제 월 아울렛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멀티미터를 꽂고 이렇게 딱 꽂으면 220V를 잴 수 있어요. 이게 저항이 엄청 크기 때문에 내 몸이나 이 기계로 전류가 거의 안 흘러가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이제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가고 있는 거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관이 엄청 작은 거예요. 여기 굉장히 미세하게 측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로 전류가 안 흐르는 거지.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이 전류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렬로 흐르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에 관을 되게 얇은 걸 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안 흐르겠죠. 그러면은 흐름에 방해가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암미터 같은 경우는 암미터 같은 경우는 여기가 관이 엄청 두꺼워. 그래가지고 물이 그냥 빡빡빡 흐르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항이 엄청 작아요. 그래서 전류가 엄청 잘 흐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꽂고 여기 꽂고 여기다 이렇게 딱 꽂으면 바로 뻥 터지겠죠. 그냥 막 녹아가지고 불 나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왜냐면 저항이 엄청 작으니까 심지어 내 몸의 저항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내 몸으로 만약에 하면은 이제 물론 이제 큰 위험이 되겠지만 내 몸의 저항이 보통 사람의 저항이 뭐 한 수십 킬로옴 정도 되거든요. 수십 킬로옴이면은 그래도 잠깐 이렇게 만약에 옆에 사람이 떼면 이렇게 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전류가 몸에 흐르는데 물론 내가 못 되겠지만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거기 거의 0점 몇 옴 정도로 굉장히 작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녹아가지고 이제 터지게 된다. 그래서 전류랑 전압을 잴 때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조심해서
측정을 잘 인식을 하고 해야겠죠. 그다음 우리가 뒤에 이제 실습을 할 때 오실로스코프를 쓸 건데, 오실로스코프는 단순히 크기만 재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신호 같은 걸 우리가 결국 신호 처리를 할 건데, 이 신호 처리를 할 때 신호를 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웨이폼을 본다고 얘기를 하고, 어, 네. 그 시간에 따라서 그래프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더 자세히 볼게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거는 뭐 회로를 배우기 위해서 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적인 측면을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교과서는 이렇게 부르는데 브랜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 이건 하나의 브랜치. 제가 아까 관이 여러 개 나눠지면은 병렬이라고 했을 때 각각의 하나의 줄기를 이제 브랜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 하나의 브랜치, 뭐 이렇게 하나의 브랜치, 이렇게 하나의 브랜치가 되는 거고, 노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 이 브랜치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어, 이제 어, 그냥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노드 A, B, C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뭐 여기 노드가 총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얘네들이 모이는 게 지금 하나 있고 여기 모이는 거 두 개, 이렇게 모이는 거 세 개.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브랜치의 선이 모이는 거를 노드라고 하는데 여기 위에 있는 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 노드가 몇 개 있는지. 이렇게 모이는 게 하나 있죠. 하나. 네, 여기 지금까지 이렇게 다 모여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다 하나예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 이 이것들이 지금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총 하나의 노드고 하나 여기 이렇게 둘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가 모였으니까 셋 이렇게 세 개 노드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 오른쪽까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서킷을 다룰 때는 굉장히 작은 저항을 도선이라고 일렉트리컬 컨덕 뭐 인터페이스 일렉트리컬 뭐 커넥션이라고 할까요? 그 컨덕터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작은 저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서로 닿기만 해도 같은 전압이 돼요. 그래서 물론 선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있는 전압과 여기 있는 전압은 다 같다라고 가정을 해요. 제가 앞에서 좀 극단적인 경우, 굉장히 큰 전류를 흘려보내는 경우에 그 도선 자체에 저항이 있어가지고 전압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이제 극단적인 경우, 일반적인 회로 같은 경우는 그 전선을 연결하면 그 전선 자체의 저항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제 손을 모아서 이렇게 서로 모으면 다 같은 그 한마음이 되듯이 이제 선이 연결되면은 다 같은 전압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 노드는 다 같은 전압을 공유하겠죠. 여기 보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은 전압을 공유하는 하나의 노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요거는 지금 다른 회로죠. 네, 얘는 노드가 두 개 있는 회로고,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이렇게 슈퍼 노드라고 해서 요거를 하나를 퉁을 쳐가지고 이 노드로 들어오는 전류 같은 걸 보기도 해요. 요거는 이제 다른 개념인데, 요 하나의 덩어리를 하나의 노드,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보면은 얘가 이렇게 연결되는 세 개의 노드, 세 개의 브랜치가 연결되는 하나의 노드니까 그 노드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곳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뭔가 회로를 이렇게 그릴 때 만약에 내가 그리다가 여기서 뭐 저항이 있고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걸 그릴 일은 거의 없긴 한데 뭐 이렇게 크로스 돼가지고 그리다 보면 여기 못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그릴 때가 있는데 항상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하면 여기에 정션이 있는 거고 로드가 연결된 거고 이걸 안 그리면 그냥 위로 지나가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서로가 연결이 안 된 회로를 이제 그릴 수가 있다. 그래서 노드는 반드시 뭐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로 보통 표시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너무 직관적으로 이런 경우에 표시를 안 해주겠죠. 근데 크로스 섹션 하는 경우, 서로 이제 교차하는 경우는 동그라미 그리고 안 그림으로써 얘가 연결되고 안 연결되고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드랑 브랜치는 너무 명확하고 이제 루프랑 메쉬라는 게 있는데 루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클로즈 루프를 하나 그릴 수 있는 그 닫힌 패곡선을 그릴 수 있는 거를 이제 다 루프라고 하고 여기 루프가 몇 개 있냐면 이렇게 패곡선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세 번째 페루프 세 개를 그릴 수 있죠. 근데 메쉬 같은 경우는 내 안에 감싸고 있는 루프가 없는 또는 감싸고 있는 메쉬가 없는 그런 폐 루프를 우리가 메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루프 3 같은 경우는
루프 1, 루프 2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요런 거는 루프인데 이 루프 중에서 안에 게 없는 걸 그래서 메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 복잡한 회로를 다루진 않을 건데 그래도 굉장히 좀 단순한 회로 같은 경우는 뭐 전압 전류 같은 걸 계산해 볼 거라서 요 루프랑 메시라는 게 그때 이제 뒤에서 키르요프 법칙에 따라서 계산할 때 이제 뭐 이퀘이션 세울 때 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키르요프 법칙 같은 경우는 아마도 우리 그 물리 투 시간에 전기전자 할 때 배웠을 건데 어, 아까 물이 흘러가는 거라고 했으니까, 물이 만약에 이렇게 파이프가 있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흘러가는, 일로 흘러나오는 이 양과 일로 나눠진 양이 결국 합이 같아야겠죠. 결국 그냥 단순히 그런 얘기인데, 여기로 총 들어오는 로드, 얘는 들어오니까 플러스이고 나가니까 마이너스라고 하거나, 뭐 부호를 그 반대로 했을 때 총합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결국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총합이 0이 되는 걸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일로 나간 게 일로 들어온 거랑 같아야 되고 그리고 뭐 여기서 i가 나가면은 이게 이 i1, 2, 3 합과 같아야겠죠. 네, 볼티지 같은 경우는 킬로울프의 볼티지로 KVL이라고 하고 앞에 건 KCL이라고 하는데 킬로울프의 볼티지 법칙은 한 바퀴를 페루프를 돌았을 때 총 볼티지의 이제 합이 0이 된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아까 그 포텐셜 에너지를 올려주는 녀석과 이거를 쓴 녀석의 어, 다시 돌아오는 요 폐곡선의 끝점은 항상 전압이 이제 0.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면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당연히 위치 에너지가 같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도 전에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제 뒤에서 어차피 계속 쓸 거니까 몇 번 더 쓸 거라서 계산할 때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직렬, 병렬 저항을 연결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아마도 봤을 텐데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직렬로 저항이 연결되면은 우리가 관을 계속 얇은 걸 연결하고 연결하면은 전체적으로 밀어줘야 되는 압력이 커지겠죠. 다른 말하면 저항이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저항을 병렬로 죄송해요. 직렬로 연결하면은 저항이 합이 돼서 커지는 그러니까 시그마 이거는 썸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더해주면 R1, R2, R3를 더하면 이거의 총 저항이 되는 그런 그걸 우리가 시리즈로 연결한 레지스터, 그 저항에 대한 총 이제 레지스턴스, 우리말로 그것도 저항인가요? 네. 그 총저항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관이 아무리 얇아도 병렬을 엄청 많이 연결하면은 그 관을 투과할 때 그 양이 많아지겠죠. 쉽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병렬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이 전체 저항이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낮아지냐? 그거는 같은 저항을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저항을 연결하면 이거 흘러가는 거의 시움이 당연히 반으로 감소하겠죠. 두 개의 반이 생기는 거니까 총 저항이 반이 되겠죠. 어, 근데 이제 이거를 하모닉 썸이라고 하나요? 하모닉 썸을 하면은 이 전체 저항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역수의 합을 분모로 하고 그 자체 역수의 합을 분모로 하고 그거를 역수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전 토탈 레지스턴스가 이 역수를 썸한 거, 썸 오브 인버스를 다시 한번 지금 역수하면 R 토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 역수의 합의 역수를 하면은 총저항이 나오는데 어, 이제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은 만약에 얘가 엄청 큰 저항이라서 만약에 뭐 100kΩ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는 10kΩ, 1kΩ, 만약에 뭐 0.1kΩ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여기 있는 건 엄청 두꺼운 파이프고, 그러니까 물이 잘 흘러가고, 여기는 조금 두껍고, 여기는 되게 엄청 얇은, 저항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류가 어디로 많이 흘러갈까요? 당연히 일로 많이 흘러가겠죠. 파이프가 두꺼운 곳으로 당연히 물이 다 글로 흘러갈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전체 저항을 결정하는 거는 당연히 이 끝에 있는 녀석이겠죠.
어떤 수를 역수하면은 작은 수는 굉장히 커지고 큰 수는 되게 작아지죠. 그럼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작았던 게 그걸 전체 양을 결정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수를 하고 다 더해서 그걸 다시 원래 역수였으니까 다시 한번 역수해주면 전체 저항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연결된 서킷과 그 다음에 열린 서킷이 있는데 연결된 서킷 같은 경우는 뭐 짧게 연결됐다 이런 말로 하는 것 같은데 숏 서킷이라고 해요. 쇼트 났다라고 우리가 우리말로 얘기하는데 쇼트 나면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여기가 보통 오른쪽이 보통 왼쪽이 보통 소스고 왼쪽이 로드라고 했죠. 여기는 뭔가 전원을 공급해 준 녀석이고 오른쪽은 그걸 받아서 쓰는 녀석인데 이제 보통은 뭔가 연결하기 전에는 우리가 벽에 연결하기 전에는 당연히 두 개가 열려 있는 그러니까 이게 끊어져 있는 걸 열려 있다고 얘기해서 오픈 서킷이라고 얘기하고 당연히 엄청 큰 저항, 그 공기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진 않으니까 엄청 큰 전압이 아니면 그래서 이제 그냥 끊어져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오픈 서킷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 숏 서킷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를 단자를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 버린 경우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도선 같은 경우는 저항이 거의 0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압가가 없어지고 전압가가 없고 그냥 전류가 무한대로 많이 흐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누전 같은 게 만약에 우리가 어, 가끔씩 핸드폰, 노트북도 이렇게 가끔씩 누전되는 게 저는 느껴지던데 겉으로 알루미늄 케이스가 있으면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있고 알루미늄 케이스 자체는 보통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세 번째 단자 아까 제가 그라운드 같은 거를 이 바깥에다 연결해놔요. 그럼 내 몸이 저항 크기 때문에 찌릿찌릿한 게 살짝 저항이 이제 막 누전이 나고 있는 거지. 근데 누전이 나더라도 내 몸이 전기가 안 통하는, 막 세탁기도 다 모든 뭐 컴퓨터도 그렇고 모든 전기를 쓰는 제품들은 KC 인증을 받으면 다 그 밖에서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은 다그 아까 얘기했던 그라운드 그 지구로 연결하는 그 그라운드에 다 연결을 해놔요. 그게 누전되지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연결이 안 되지. 혹시나 누전이 되면 내 몸을 통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흘러나가게 되라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쓰는 건데 만약 그 세 번째 접지 저항을 안 쓰면은 내가 그 모든 KC 인증 받은 그 안전이 이제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내 찌릿찌릿한 게 느껴질 수 있겠지. 만약에 내 컴퓨터가 누전이 난다면. 어, 그리고, 네, 그 정리하면은, 킬로포 법칙, 볼티지 법칙은 전체 루프에서의 전압 강화가 0이고, 그러니까 전압 차이가 0이고, 한 노드를 봤을 때 흘러나가는 것과 나가는 것의 총 전류의 양은 같다라는 게 이제 킬로포의 커런트 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우리 30분 시작해서 45. 그러면, 1시간 15분. 너무 빨리 설명한 것 같은데, 음, 아무튼 우리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지금 보면은, 어, 각각 노드에 이제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있어요. 노드 A를 한번 볼게요. 노드 A 같은 경우에 알고 있는 전류가 I1, I2가 있어요. 그래서 일로 2A가 나오고 이쪽으로 마이너스 3A가 나온다. 마이너스 3A가 나온다는 건 오히려 3A가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럼 I0가 이제 우리 미치수라서 I0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개의 합이 이제 0이니까 I0 플러스 I1 플러스 I2 뭐 이렇게 사실 글씨로 쓰지 않아도 이거 세 개 합이 0이 되려면 I1이 몇이야겠죠? 마이너스 I1 마이너스 I2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3A니까 1A. 그러니까 일로 1A가 지금 나와야지 이 2A가 나오고 3A가 들어가는 게 합이 밸런스가 맞겠죠? 그래서 I0는 이제 1A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그다음에 요 B 노드도 한번 볼게요. B 노드에서는 나머지 이제 다 알고 I0까지 알았고 요거 세 개를 아는데 1A가 내려오고 있고 여기서는 I4를 이제 모른다고 하네요. 그러면 IS가 5A가 일로 들어가고 I3가 1.5A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또 썸을 한번 해보면 로드
노드 A 계산했고, 노드 B를 계산해 보죠. 굉장히 단순하고 어렵지 않죠? 그냥 이걸 다 합했을 때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이걸 다 더하면 1A 플러스 암페어 잠깐 A는 생략할게요. 2 빼기 3 더하기 지금 들어가는 거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것도 들어가는 IS가 IS 그다음에 I3는 나가는 거니까 빼는 걸로 할게요. 그다음 I4도 나가는 거니까 빼서 I4. 죄송한데 그냥 다시 쓸게요. 헷갈릴 것 같아서. 들어오는 것만 쓰면 I0 플러스 I1 플러스 I2 그다음에 들어오는 이거 IS 그다음에 나가는 I3 그다음에 나가는 I4 이거의 합이 0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은 I1이 I0가 몇이죠? 1A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플러스 I1이 2A 마이너스 3A 그다음에 IS가 5A I3가 1.5A 네, 빼기니까 마이너스 1.5A 빼기 I4가 0이다. 그래서 요거 단순 합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면은 갑자기 커졌지? 이거는 없어지고 이것만 보면은 I4는 3.5A 라는 걸 계산할 수 있겠죠? 다시 보면은 여기서 일단 여기는 뭐가 서로 들어가고 나가는 게 끝났고 일로 생각해 보면 여기 5A가 들어가고 나오는 게 아까 I3가 1.5A가 빠지니까 또 나머지가 더 빠지려면 3.5A가 더 빠지면 총 5A 들어갔던 게 다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덧셈해주면 되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게 맞나? 그것만 봐주면 돼. 이건 아마 그 물리 2 시간에도 많이 했을 거고 이거 커런트로가 아니고 킬로페어 볼티지로도 한번 볼게요. 어, 킬로페어 볼티지로는 전체를 이제 통과했을 때 전압의 합이 같다라고 하는데 잠시만 이거 제가 문제를 잘못 붙인 것 같은데 어, 다른 문제는 어, 죄송해요. 이거 문제 그 숫자가 틀렸네. 이거 앞에 있는 것도 예제 1.7번이었고요.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예제 1.10번인데 죄송해요. 이거 제가 좀 숫자를 좀 바꿀게요. V1이 6V고 V2가 모르는 거고 V3가 1V 그다음에 VS가 12V. 자, 그래서 지금 V2를 구하는 게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12볼트, 그다음에 여기서 6볼트,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우리가 전압을 주는 녀석은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쓰고 전압을 쓰는 녀석은 플러스가 이 전압을 받는 녀석, 마이너스가 전압이 나오는 녀석이라서 이렇게 써요. 그럼 지금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얘는 지금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V2, 여기 V3가 아까 1볼트잖아요. 그럼 이걸 다 합치면 이 시그마 V가 되겠고 그게 VS 플러스 V1 플러스 V2 플러스 V3가 여기 되니까 12볼트 플러스 볼트 플러스 V2 플러스 1볼트가 0이다. V2는 7이니까 5볼트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병렬로 전압이 걸린 경우에는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모두 같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노드라고 하는 거는 저항이 굉장히 작은 걸로 연결하기 때문에 서로 손만 닿아도 다 같은 전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전압이 같고 여기에 전압이 같으니까 당연히 이 양단의 전압은 2번 소자의 양단의 전압과 여기 사이의 양단의 전압과 이 4번 사이의 양단의 전압은 당연히 같겠죠. 그러니까 병렬 같은 경우는 그 다 이제 같은 전압이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준비했던 내용이고 너무 빨리 끝난다. 어, 잠깐만요. 원래 했던 내용이 있는데 제가 올해 처음 맡으니까 약간 시간 음, 조절을 잘 못해서 음, 물론 예제 문제 몇 개 지운 거를 한번 좀만 더 같이 풀어볼게요. 아니면은 음, 예제 문제를 또 시간이 거의 지날까 봐 이거 뺐었는데 바로 지금 스노우보드에 올릴게요. 사실 어, 물리투 시간에 뭘 배웠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그 1학년 때 배우는 물리투 시간에 그 교과서에 나오는 예제 문제를 몇 개 가지고 왔어요. 그거 좀 몇 개 풀어보시죠. 음, 우리 아마 제가 알기로 물리 2에서
서웨이 레이먼드의 Physics for Scientists and Engineers라는 책, 대학 물리 책을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있는 우리 지금 배우는 거랑 보니까 거의 똑같은 걸 이미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요 예제를 몇 개 가져갔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시리즈 저항과 패러럴 저항 계산해 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그 저항이 여러 개면은 어떻게 저항을 계산하냐. 그래서 요 A의 양단에 여기서 느껴지는 R 토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 제가 이거 스노우보드에 올렸죠? 네. 혹시, 네. 오케이. 그러면, 어, 일단, 이 저항, 이렇게 저항이 있으면 요 세 개가 다 더해진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8옴 더하기 4옴 더하기 요거 두 개 합정. 우리가 병렬로 연결하는 경우에 지금 어떻게 많이 표시하냐면 6옴 저항하고 병렬 같은 경우 이렇게 표시해요. 6옴과 3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역수의 합에 다시 한번 역수를 계산을 하겠죠. 이게 총 저항이 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요거 두 개는 이제 12옴이 되고 요 6옴과 3옴의 역수의 합의 역수를 취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3옴이 작으니까 3옴이 주로 이 저항을 결정하겠죠. 한번 계산해 보죠.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하면은 6분의 3이 되죠.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역수하면은 얘는 2옴이 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3옴과 6옴을 연결하면 3옴은 기본적으로 물을 흘려보내주고 있고 거기에 6옴만큼의 물이 더 잘 흘러가니까 당연히 더 저항은 3옴보다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2옴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얘가 2옴이니까 12옴 더하기 2옴에서 14옴이다. 네,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키르호프 법칙 이게 교과서에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플로우 인, 플로우 아웃이 같아야 되고 정sun에 대한 전체 폐회로에서의 그 위치 에너지 차이가 0이니까 네, 0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요 예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배터리 전원 소스가 두 개가 있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메쉬 루프를 우리가 계산한 이게 사실 다음 시간에 배운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계산해 보죠. 음, 일단 문제는 I1, I2, I3를 계산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폐회로 두 개를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잡아 볼게요. 어, 그러면 폐회로에서의 전체 합의 전압의 썸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1번에서 전체 전압 강화를 계산해 보죠. 지금 전류가 이렇게 I2로 흐르고 있잖아요. 여기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 델타 V는 4옴 곱하기 I2. 근데 여기서는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지금 포텐셜을 낮추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1번에 대한 썸은 4I2 여기서 원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아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압을 올려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가니까 빼기 14 볼트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흐르는 거는 마이너스 I1이 지금 이쪽 방향이라서 이쪽으로 흐르는 건 제가 마이너스 I2라고 계산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마이너스 6 I1만큼의 전압 강화가 여기서 일어나고 마이너스 6 I1만큼 전압 강화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전압 강화가 또 마이너스 10볼트만큼 일어나죠. 이거의 썸이 0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네, 계산을 해보면 음,
2번.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일단 10볼트만큼 죄송해요. 여기 네. 요만큼 요만큼 10볼트가 늘어나는 10볼트의 전압이 마이너스 플러스만큼 올라가잖아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지금 제가 회전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6i1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6i1 그다음에 이렇게 흐르니까 어 이쪽으로 i3가 흐르니까 플러스 2i3 해서 돌아오니까 이거의 합이 0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이 바깥쪽으로 또 하나 잡아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키르요프 법칙에서 커런트 법칙을 쓰면은 i1 이 노드에 대해서 i2, i3의 사이 관계가 나오죠. 지금 i1, i2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썸을 한번 해볼게요. 들어오는 걸 양의 방향으로 치면은 i1 더하기 i2 그다음에 이건 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i3가 0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식이 3개고 미지수가 3개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이 i3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i1 더하기 i2고 그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넣으면 2번식이 10, 10을 왼쪽으로 넘기면 6i1 플러스 2i1 플러스 i2 10을 그냥 여기다 쓸게요. 이거는 0이니까 10을 왼쪽으로 넘기고 이걸 쭉 정리하면 6 더하기 2니까 8i1 더하기 2i2는 마이너스 10이고 요 식도 지금 정리를 하면은 2번 식 이제 바뀌었고 1번 식도 이제 바꿔보면 이거 i1부터 먼저 쓰면 마이너스 6i1 그냥 이거를 죄송해요. 이거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이렇게 플러스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i1 빼기 4i2는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니까 어 이거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이거를 1번 여기다 2번식을 2배에서 빼주면 더해주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 2배에서 더해주면 이건 18 더하기 6 18 곱하기 2 더하기 6 하면은 16 더하기 6이니까 22 i1 요거는 지워질 거고 20 마이너스 44 이렇게 되죠. 그래서 i1이 마이너스 2암페어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다시 넣으면 여기다 넣으면 이 i2는 마이너스 10 더하기 16이니까 약분해서 i2가 3암페어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합이 i3니까 i3는 두 개 합해서 1암페어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놓고 i1, i2, i3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리뷰 우리 물리 2 시간에 배웠던 내용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풀고 다음 시간에 이제 어, 키르요프 법칙이랑 그다음에 그 테바닌이랑 노턴 이퀴벌런트 서킷 근가회로라는 거를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네. 여기 아직 이거 과제는 제가 다시 정식으로 내줄 테니까 지금 여기 있는 과제는 지금 당장 안 해도 되고 예제 문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 인과회로 관련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